저는 정말 대단한 집안에 시집을 왔다고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세상 모든 시련이 모두 저에게로 쏟아지는 듯이 시댁에서 매우 압박을 받으며 지내야 했어요. 사실 제가 고개를 숙이고 네 맞아 하며 지내야 했을 것이었습니다만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판검사나 변호사, 심지어 의사 집안이었다면 더 굴복해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냥 우리 시어머니가 학벌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를 모두 저에게 푼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학벌에 집착했는지 궁금해졌고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시어머니 또한 학벌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었단 사실이었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중학교를 중퇴하고 집안 살림살이를 도우려고 일찍 근면하게 공장에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당시에는 근면한 일꾼들조차도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고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세상입니다. 다른 시대였다면 집안을 위해 돈을 벌었을 뿐인데 엄청나게 무시를 당했었어요. 어디를 가나 가난하다는 이유로 멸시를 받았고 공장에서 일을 해도 여자로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우리 때는 말이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저 일만 한 기계였어요. 사람 취급도 안 해주고 일을 빨리빨리 하라고 얼마나 모질게 대우받았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공장에서 이 다리가 퉁퉁 붓도록 일하고 집에 가면 쉴 틈이 없어 동생들 챙기고 부모님 챙겨야 했지. 아이고, 밥을 먹는 것도 얼마나 눈치를 살필지 몰라요. 밥상에 퍼놓은 밥을 먹고 싶어도 여자가 무슨 밥을 그리 곧게 내놓냐고 항상 반 공기만 주어서 살이 찐 틈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공장에서 몇 년 동안 일한 후에 근처에서 일을 하던 아버지와 눈이 마주치게 되어 결혼했는데 아버지는 대학을 졸업한 인재였던 회사에서 일하며 돈도 꽤 잘 버는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공부를 시키고 빚을 갚아주며 이끌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시아버지는 우리 어머니에게 한눈에 반해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이다가 집안에서 반대를 만나며 상사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집안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어머니와 결혼했는데 제 남동생은 대학을 졸업했지만 저는 중학교 졸업 못한 것을 이유로 매우 엄격하게 대우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결혼은 그런 구박에서 끝나버렸다고 하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할머니를 모시면서 정말 고생한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시면서 저에게 경멸 어린 눈을 보내시는데 사실 저도 대학을 나오지 못한 고졸이라는 거예요. 나도 학교를 제대로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아들만큼은 척척 박사로 키우려고 내가 얼마나 부단히 노력했는지 모르실 거예요. 우리 아들이 공부를 조금만 못해도 집안에서는 난리가 났었거든요. 나를 닮아서 100점을 못 맞는다면서 말이에요. 그 소리를 안 듣게 하려고 내가 쫓아다니면서 공부를 시켰었죠. 그런데 우리 아들이 데리고 온 여자가 고등학교만 졸업했다는 게 나에게나 당신에게 이상해 보이네요. 정말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본인이 그것을 이유로 시집살이를 엄청나게 당했다면 적어도 며느리에게는 같은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정상인 것 아닌가요? 우리 시어머니는 본인이 당하기로 한 시집자리를 내어주고 싶어서 당황한 사람처럼 나풀거렸어요. 사실 상황을 과장해서 제가 대학을 다니지 못해 집안일이나 내조를 할 수 없어서 가정을 망쳤다는 식으로 얘기하셨죠. 우리 남편은 물론 엘리트 코스를 밟아 서울의 대학 4년제를 장학금을 받아 졸업한 뒤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항상 저에게 모자란 년으로 대접했죠. 그러나 사실은 제가 통상 이상의 성적을 받기 위해 노력했던 고등학교 시절반에서 열심히 공부했고 수능도 잘 보았기 때문에 수도권의 4년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지만 공부에 별로 흥미가 없었을 뿐이었어요. 당시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잘 모르겠고 성적을 맞춰 학교에 들어가자니 결국 중소기업에서 개처럼 일을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굳이 4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나 싶었고 바로 취업을 해서 경력을 쌓는 것이 제 인생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시어머니들이 생각이 없었고 결국에는 시어머니로부터 잔소리를 듣는 게 속이 편하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도 장남인 제 남편은 가끔 실수를 하거나 시어머니 눈에 띄는 행동을 할 때에만 그런 잔소리를 하셨었는데 동서가 들어오고 판이 바뀌었죠.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서방님은 소극적이고 책만 오래 보는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저와는 딱히 친해질 만한 계기도 없었고 가족이니까 가끔 안부 인사를 나누거나 시댁에 행사가 있을 때 같이 밥을 먹는 정도의 관계였어요. 시어머니도 굳이 서방님 앞에서 제 학벌을 가지고 잔소리를 한다거나 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태도를 별로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서방님이 몇 년 동안 연애한 여자가 있는 걸 가족에 소개하고 결혼하자고 하면서 딱 동서를 데리고 왔는데 그때부터 상황이 바뀌었어요. 아가씨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여대를 졸업하고 공부를 하다가 우리 아들을 만나 연애를 시작했다가 이제 결혼을 원하고 있다네요. 어머님, 제가 고시 공부를 위해 고시촌에 있을 때입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던 그 일을 만나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연애를 했지? 뭐예요? 그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지만 저는 몇 년 더 고시 공부를 하다가 포기하고 학습지 회사에 취직했어요. 아이고, 우리 집안에도 아주 똑똑하고 능력 있는 며느리가 들어오게 생겼구나. 여대를 졸업했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아주 지성이 느껴지는데 아이 참 똑똑해 보여. 그래, 그럼 대학은 무슨 과를 졸업했어? 거기 여대가 웬만한 대학보다 들어가기 힘들다고 하더라. 우리 때도 말이야, 그 어려운 대학에 나왔다고 하면 다들 우러러 봤다니까 그저 학교 수업에 충실했을 뿐인데 성적이 좋게 나와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제가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들어간 건 아니었고요. 공부가 슬슬 풀리니까 고시 공부도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도전을 했는데 아쉽게도 몇 번이나 낙발을 했지 뭐야. 야유, 그건 누구든 알 수 있는 일이지. 아이, 물론 우리 둘째 며느리가 아무나 하는 의미는 아니고 그저 본인의 그릇에 맞는 일이 다 있을 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어찌 되었든 지금도 학습 중 회사를 다니면서 남들보다 더 공부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요즘은 중학생들도 학습 시점을 많이 해서 꽤 벌이도 좋고 아이들 가르치는 맛이 쏠쏠하거든요. 아, 어머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내가 가방끈 긴 사람들이랑 대화가 아주 잘 통해. 우리 첫째 며느리는 완전 불통이라고 나랑 대화가 안 되는 게 여간 아쉬워. 아무튼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한다. 너무 편안하게 맞이해 주셔서 저도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어머니께 참 잘하며 살게요. 둘이 결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방님은 얻어놓은 보리자루처럼 취급을 하며 시어머니와 동서를 손을 잡고 서로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내 며느리, 내 시어머니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는 나로서는 참으로 꼴값이 아니라 생각할 수 없었지만 제가 거기서 끼어들 수 없어서 그냥 어이없이 바라보고 있었죠. 우리 동서는 설명한 것처럼 여대를 졸업한 후에 고시촌에서 서방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동서는 고시에서 계속 떨어졌지만 서방님은 공무원이 되었어요. 공무원이 된 서방님은 동서의 뒷바라지를 하다가 결국 동서가 3년 만에 고시 공부를 포기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동서는 학습지 회사에 취직했고 공무원이 된 서방님과 함께 돈을 모아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결혼을 하지 않은 남편이 꽤 고집이 센 것이었습니다. 2년 동안 남편은 계속해서 결혼을 미루고 돈만 모으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결혼을 하자는 동서방님의 제의를 받아들여 이쁘게 인사를 드리러 오게 되었죠. 둘은 거의 8년 동안 연애를 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이 상당히 놀라운 일이었고 서방님이 연애를 하는지 전혀 몰랐던 것 또한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결국 우리 집에도 똑똑한 여자가 오게 되어 정말 감겨웠습니다. 분명히 두 사람의 자녀는 아주 똑똑하게 자라게 될 거예요. 공무원 시험은 쉬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이 잘한 것이라고 생각했죠. 1년 만에 공부한 것을 공무원 시험을 통해 성공했음을 배워 두 번째 며느리까지 대학을 졸업해 덤볐기 때문에 제라니움 학보를 찬양하는 것을 귀에 걸다가 미안했어요. 피딱지가 안 떼어지네요. 나중에는 저 뒤에 어떤 말이 나올지 뻔히 예상이 돼요. 저랑도 지나 비교해보면
제 귀를 죽이고 싶어서 이해를 못하겠다요. 난 사람처럼 구는데 그런 걸로 귀가 죽을 것 같았으면 남편이랑 진주와 이혼을 했겠죠. 하지만 성질이 박박날 때도 있었어요. 아무리 제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고 해도 저도 사람이니까 상처를 받는 날도 많아요. 내가 오늘은 불고기를 할 거라고 너에게 오기 전에 불고기 재료를 사오라고 했는데 그냥 구워 먹는 고기를 사오면 어떻게 하니? 마트에 들렸더니 불고기용으로 나온 고기 상태가 별로 안 좋았어요. 남편은 구워 먹는 게 더 편하다고 좋다고 해서 일부러 사온 거예요. 양념까지 다 만들어 놓고 채소까지 다 준비해 놓았는데 불고기용 고기가 없으면 어떡해. 다른 마트에 들러서 사오기라도 했어야지. 너는 내 말이 웃음니? 왜 내 마음대로 메뉴를 바꾸고 난리야? 그리고 대학도 못 나온 기집애 가서 고기를 볼 줄 알면 얼마나 볼 줄 안다고. 어머님, 대학을 나와야지만 고기를 고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딱 봐도 오래되어 보이는 고기 있어요. 색도 거무죽죽한 게 별로였다고 변명은 그냥 다른 마트에 가기 귀찮아서 대충 산 거 아니에요. 너는 말이야, 내가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야 되겠니? 불고기용 고기를 사오라고 했잖아. 얘가 무식해서 그런 건지. 한 번 말을 하면 알아듣지를 못해요. 아이고, 이 양념들은 어떻게 하나 숙성되고 좋은 거 아니에요? 내일 마트에 가서 불고기 용고기 사서 해 드세요. 어차피 양념이 썩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말하세요? 고기질이 나쁜 걸 샀으면 그대로 나한테 뭐라고 할 거면 안 돼. 오늘은 그냥 고기 구워서 먹을 거예요. 둘째 며느리가 풀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아이야, 내가 일부러 부지런히 준비를 한 건데. 아이고,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이거 며느리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건가? 대학을 못 나온 애를 데리고 살려고 하니까 이런 변수가 다 생기고 난리네. 아니, 고기질이 별로라서 일부러 질 좋은 고기를 샀는데 대학까지 운운해 가면서 내를 까내릴 일인가요? 이거 어이없었어요. 더 웃긴 건 뒤에 온 동서에게 불고기 온 것을 사오라고 시키니 샤뚝샤뚝 용 고기를 산 게 아니겠어요. 시어머니가 고기 보고 입을 벌리는데 동서가 그러더라고 하네요. 이렇게 얇게 썬 고기요. 사오면 되는 거죠? 불고기 온 고기랑 비슷하게 생겨서 사온 건데 이게 아닌가요? 대충 그냥 먹어요. 어머님, 저는 고기라면 다 좋으니까 이걸로 풀고기 만들어주세요. 동서는 저보다 살림을 더 못하는 사람이었고 아예 집안 살림에 관심 없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동선의 집은 돼지 사장처럼 어질러져 있었고 화장실도 곰팡이 때가 가득했지만 락스칠 한 번 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시어머니가 답답해하는 게 눈에 떡하니 보였지만 대학을 졸업했다는 그 타이틀 하나만으로 시어머니는 모든 걸 참아줄 수 있었나 보더라고요. 본인이 손수욕실 청소를 해주고 냉장고 정리도 해주고 삶에 고생을 한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짓을 하는데 옆에서 지켜보는 저는 항상 기가 막혔죠. 우리 동선도 대한 사람인데 보통은 시어머니가 집안 청소하고 정리해드리면 미안해서 그래도 2번은 못 불러요. 하지만 우리 동생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죠. 어머님만 오시면 집안이 엄청 깨끗해지는 기분이에요. 역시 평생 살림만 하셔서 그런 건지 내공이 대단하셔요. 우리 남편이 집에서 비인한다고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어머님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또 와서 집 정리 좀 해주세요. 제가 바깥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그런데 영소질이 없어서요. 그렇지 학습지 회사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일을 했다고 하더니 이번에 지역 부장인 그 무슨 자리까지 올랐다고 했지? 일이 엄청 바빠지겠네요. 며느리가 바깥 일하는데 바쁜데 집 청소야 당연히 해줄 수 있지. 의리 며느리가 워낙 똑똑하니까 사람들이 일거리를 몰아서 주나 보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학습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제게는 이미 6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회사 내에서 지역 부장 자리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회사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동서가의 수로 말을 하면서 친구도 비슷한 학습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퇴사하는 사람들이 많고
물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어서 오래 일하다 보면 빠르게 승진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느 날 나한테 가르치라는 취급을 받고 학습지 선생님 일을 하라고 권유를 받은 적도 있어서 그 일에 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그냥 높은 부탁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문장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자리에 올라간다고 내 이력을 자랑하는 대학 졸업생인 여자를 만났다. 그녀는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물론 노력한 것도 있겠지만 동서, 네임드 앞에서의 노력이란 끝을 모르겠다며 만사 속엔 마음이 없었다. 그러나 대기업처럼 승진이 빠르다는데 지역 부장이라 해도 아래 직급들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한 게 그저 멋있어 보인다고 말하고 싶었다. 계속해서 학벌을 들먹이며 얘기하자 듣자마자 동서에게 억지로 이야기를 했다. 오랜 시간 동안 근무해온 동서에게 승진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거기는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아서 오랜 시간 근무하다 보면 자리를 차지하기 쉽다는 말이 있지만 결국 어차피 힘겹게 올라온 자리에서 도중에 떠난다면 승진은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내 의견이 싫다는 것일까?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아우, 동서를 왜 싫어하는지 이유가 뭐야? 그냥 대단한 자리에 오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승진은 다른 회사에 비해 쉽지 않다고 물어보는 건데. 너는 좋은 날 왜 기분을 상하게 만들고 우리 며느리가 똑똑해서 높은 분들이 며느리를 알아보고 대우를 잘 해주는 거야? 너는 대학도 못 나온 애인데 왜 그렇게 질투심이 많아서 축하를 받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비통하게 앉아 있어?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너무 축혀 세워 주십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왜 여기서 대학까지 언급하며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못난 것 같으니라고 그런 말은 안 돼. 그러니 우리 삼째 며느리가 잘 나가니까 그렇게 질투가 나서 그랬나 봐. 마음을 곱게 쓰라고. 못 나와서 머리에 단 게 없으니까 이렇게 내가 꼭 신경질을 내면서 말을 해야 알아듣더라. 어머님이 참으셔요. 형님이라고 대학을 안 나오고 싶어서 안 나가겠어요? 그만큼 재지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었겠죠. 아니, 동서 말이 심하다. 여기서 나만 대학 안 나왔겠다고 따지면 어머님도 대학 못 나왔으면서 왜 그렇게 상처를 주고 비교를 하세요? 형님, 어머님 시대랑 형님 시대랑 다르잖아요. 어머님 시대에는 대학 나오는 여자가 오히려 주제 넘는다는 소리를 듣던 시대였고 우리는 대학이 필수인 시대 아니었나요? 형님이 확실히 생각하는 게 천적이네요. 어머님이 왜 걱정을 하시는지 알겠어요. 동서가 저를 측은지심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말리는 기분이 들어서 미치겠거든요. 시어머니는 그런 동서를 보면서 아주 예뻐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아이 집안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는 건 저 하나인 것 같았어요. 그렇게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차별 아닌 차별을 받으면서 누가 보면 미련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시집살이를 받으면서 도 꿋꿋하게 버텨내지 시어머니나 동서 아니라면 남편과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대기업에서도 실적을 충분하게 낸 우리 남편 연봉도 꽤 많았기에 살림살이는 오히려 좋았어요. 승진도 하고 남편이랑 같이 아이들을 키우고 여행도 다니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어차피 동서와 시어머니를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니었고 1년에 한 번 미만으로 그 정도는 버틸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아이들이 태어난 이후 시어머니가 앞에서 아이들에게 대놓고 핀잔을 주는 경우도 많지 않았고 시어머니도 많이 늙으셨기 때문에 동서는 정말 한 우물만 진득하게 덕분인지 학습지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고 지역 부장을 넘어서 학습지 본사에서 간부급 대우를 받으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본식들 또한 학습지로 공부시키며 키웠다고 해서 학습지 강매를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애들은 이제 학습지로 공부할 나이트 아니지만 친구들도 제 다 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집에서 10분이나 15분 학습지 문제를 푼다고 성적이 나오겠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그만큼만 지도해줘도 정교한 성적을 거두곤 합니다. 우리 애들도 학원 하나 안 다니고 학습지만 하는데 영어나 수학 문제를 될 수 있으면 지도해주세요. 슬프다. 우리 아이들은 학습지보다 학원에서 수업을 받는 것이 더 잘 맞는 것 같다고 말했어.
학습지도 그렇게 싼 게 아니잖아. 아니야. 그냥 제 의견인데 외국어 라디오로도 충분한 것 같아. 경수는 그냥 학원을 보내는 게 좋겠어. 너는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이 왜 태학 나온 사람의 말을 안 듣고 그러니? 둘째도 어렵지 않게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대학에 못 나왔으면서 내 투기를 하는 대학 졸업자의 말을 듣고 배워야지. 어머니는 공부를 시키는 것도 유행이 있는 법이에요. 아, 친구들 다 학원 다 끝냈는데 집에서 학습지 한다고 하면 누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겠어? 학습지가 어디서 어떻게 그렇게 좋다는지? 학원 가서 친구들과 놀자고. 가성비 좋은 친구 추천해주지 않아 나가세였어요. 내 생각엔 삼성이나 LG오처럼 믿고 작업하고 하는 게 건전한 방향이라 생각해. 저도 비슷한 생각은 나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전략적인 공격이 그렇게 발표됐다면 됐어요. 그러나 그랬으니까 그래도 미혼입이 큰 사람이 있었대란. 그나마 공부하며 공헌하던 소스를 주어 수익을 찾아서 발전하는 계절이라며 지금도 다양한 팀이 참여해 발전하고 있다. 생각해보니 이 정도로 변화가 필요하면 좋겠네요. 없다고 뭐라고 해. 하나 사줄까? 아, 이게 얼마인데 이런 걸 사주겠다고 그래? 동서가 이번에 들고 왔길래 궁금해서 찾아본 거야. 동서가 돈을 많이 벌긴 하나 봐. 서방님 월급으로 이게 충당이 되겠어. 공무원 월급으로는 덕도 없는 가격이긴 하네. 아, 이런 걸 들고 다닌다고? 혹시 뭐 가짜 이런 거 들고 다니고 그런 거 아니야? 나도 처음에는 가짜인가 생각했는데 아이, 글쎄 이번에 최고급 호텔에서 어머님이랑 같이 밥 먹었더라. 돈 씀씀이 생각하면 가짜 들고 다닐 것 같진 않더라고. 재수 씨가 능력이 좋은 건가? 하긴 뭐 대학도 잘 나왔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뭘야. 내가 이번에 성과급 받으면 가방 하나 사줄게 됐어. 가방은 무슨 가방이야? 애들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도 장난 아닌데. 이런데 사타래를 뽑을 생각은 없어요? 엄마가 맨날 당신에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학 안 나와도 무시하는 게 그래. 그러면서 내가 줬다고 하지 말고 저쪽에서 줬다 하면 되잖아요. 그런 거짓말이 통할까요? 아이 괜찮으니까 가방을 사는 돈 있으면 차라리 그 돈으로 아이들 학원을 더 보내자. 아이들이 잘 되면 나도 못 무시당하겠지? 우리 아이들 성적이라도 떨어졌다면 내 머리가 그러한 영향을 끼치는 것일지도 몰라. 하지만 망했다고만 할 건 아니야. 이런 말밖에 들릴 게 없나 봐. 우리 엄마가 나 어렸을 때 그랬던 일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런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대학을 안 가도 괜찮아요. 요즘은 대학에서 시간을 버리는 것보다 일찍 부자가 되기 위해 돈을 모아서 사업을 하는 게 더 낫다고 하던데 어머니한테 그러시면 통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어머님에게 100번이고 말해야 할 것은 어느 대학을 다녔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요. 제 자기도 모르게 어린이들에게 항상 공부해야 한다고 잔소리만 하네요. 당신이 제 마음을 잘 아실 텐데 아이들에게 너무 스트레스를 주지 말라고 생각하죠. 당신이 받는 스트레스를 아이들에게 전이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남편은 저에게 위로를 해주시기 위해 등을 두드리시면서 돌보아 주셨어요. 남편은 대기업에서 어느 정도 좋은 성과를 내고 계신 터라 성과급도 꽤 나왔거든요. 우리 부부가 아이들을 키우는데 충분히 힘이 들지 않았지만 시어머니의 비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시어머니는 동서를 다니거나 좋은 곳으로 다니신다면서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초라하게 느껴지게 했어요. 동서가 사치를 부린다고 생각하면 저는 시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세 발에 피가 있는 부분과 마찬가지로 시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대학을 나온 사람은 역시 노는 물이 다르다고 말씀하며 동서를 칭찬하기 바빴습니다. 동서는 내게 거들기 바빴고 그 사이에 껴서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아야 했지만 남편이 항상 제 편에 서주었기 때문에 남편을 남편으로서 참았어요. 만약 남편까지도 저를 무시하고 시어머니 편에 선다면 애들이 곧고 이혼을 하자고 제안했을 것입니다. 여러 해가 흘러 시어머니가 칠순을 맞이하게 된 후 시어머니에게 항상 잘해준 동서가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칠순을 어떻게 축하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들 정도였습니다.
어떤 선물을 해도 동서와 비교될 것 같았고 잔치를 책임지자 생각하게 되었을 때 들어가는 게 함정인 것 같더군요. 돈이 만만치 않고 다른 친구들이 잔치를 했던 것보다 더 크고 돈을 많이 쓰려고 할 때 시어머니는 집에서 잔치를 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몇 배나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했는데 예를 들어 내 칠순잔치를 준비할 때 처음으로 큰 생일 파티를 하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려하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친구들이 트로트에 대한 사스펜스를 느끼게 한 채마물인지 밴드를 공급받고 선물도 해야 했던데 나는 그만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방문을 해야 할 것을 주장했지만 시어머니는 대놓고 다른 친구들이 잔치를 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장식할 수 있도록 일부러 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 말을 처음으로 들었을 때는 제 멘탈이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느낌이 있었지만 어차피 10년에 한 번 오게 될 파티였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원하시는 대로 하기로 했었다. 호텔 뷔페를 선택하고 열심히 준비를 하던 중에 코로나19가 터져서 모든 준비가 중단되었다. 호텔에서 잔치를 가질 계획이었다면 미리 예약을 하여야 했는데 몇 달 전부터 알아보기 위해 발로 뛰다가 시국이 악화되었다. 처음에는 금방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여 무시하고 계속 준비를 했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상황이 나빠졌다. 결국 집합금지 명령까지 내려져 손님들을 초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다. 생각해보니 호텔홀로 위로 오지 않는다고 들었다. 같은 장소에서 사람들이 모이면 안 되니까 아예 예약을 받아주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약을 받아주는 곳이 한 곳 있지 않을까요? 호텔에서 하는 것이 가장 편리할 것 같아요. 식사도 제공되고 돈만 내면 모든 것이 꾸며져 주니까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약을 받아주는 곳이 없으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칠순 잔치를 하려면 큰 비용이 들 것 같아요. 돈을 걱정하셔서 그렇지 않나요? 저가 당연히 비용을 부담하겠으니까 형님은 그냥 아이디어나 제안해 주세요. 호텔을 위탁하고 비용을 지불하면 되겠지만 집합으로 인한 금지 명령에 대한 벌금이나 처벌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결국 적합한 장소를 찾기 어려워졌어요. 호텔에서도 할 수가 없고요. 사람들이 몰몬 걸 보며 집에서 친구와 친척을 불러 집 파티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몰래 준비하는 거라고 하긴 하지만 손님이 많기 때문에 준비에 손이 많이 가게 되었거든요. 동우랑 같이 준비해도 반나절은 걸릴 것 같아서 동우가 언제부터 시간 낼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 전화했어요. 손님이 20명 가까이 오실 것 같은데 출장 뷔페를 부를 수도 없으니까 동우랑 나랑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동우도 바빠서 장을 먼저 볼 테니까 돈을 미리 받아서 반만 일해도 되니까 시간은 언제부터 낼 수 있어? 형님, 제가 돈을 다 내도록 할 테니까 음식 준비를 맡기면 안 돼요? 저는 그런 구정 작업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말이죠. 게다가 제가 요리한다면 어머님도 기쁘실 거예요. 바깥에서 바빠서 그런 것까지 시키냐고 형님께서 잔소리를 하실 것 같네요. 저는 돈으로 지원할 테니 형님께서 몸 좀 써주셔야 해요. 그런 말만 하고 전화를 끊은 뒤로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월급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성과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돈은 동서가 전부 내겠다며 당당히 말씀하니 어쩔 수 없이 몸으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큰 돈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인데 처음에는 20여 명 가까이 손님이 오실 것 같았는데 코로나19가 무서워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오실 분들이 줄줄이 생겨나셨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히 혼자 준비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 한 번뿐인 칠순 자체니까 제가 두 팔 걷어붙여야겠다고 생각했죠. 아무리 그래도 막 며느리가 잔치상을 손수 차리겠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그것에 대해 일일이 참견을 하고 잔소리를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게다가 동서가 전부 돈을 내겠다고 하는데 제가 뭐 별 수 있나요? 한 푼이라도 아쉬운 제가 몸으로 때우는 게 낫겠죠. 코로나 19시국이 터지고 전반적인 경제 불황을 맞게 되면서 주변에는 자영업을 하던 친구들도 곡소리를 내며 사업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게 되었어요.
남편이 관리하던 거래처들도 줄줄이 파산하면서 남편의 실적에도 큰 구멍이 생기고 우리 아이들의 학원들도 공습을 당하고 있어요. 금지 때문에 문을 닫았고 세계적 역병이 퍼지는 것을 보면서 모두가 집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었어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학원들도 문을 닫은 가운데 자녀들이 공부를 해야 해서 결국 방문 학습지밖에 방법이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 이 기는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한 동선의 회사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 자료를 내놓기 시작했고 매출이 역대 최고로 상승하며 많은 사람들이 방문 학습지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동선은 기회를 잡았다며 시어머니에게 자랑을 했는데 그 모습을 보며 제가 부럽기도 했지만 동선이 그만큼 노력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냥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상황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칠순 잔치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위해 잔치상을 차리려 했지만 봐도 장롱에는 양이 많았어요. 시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고 혼자 준비할 수 있는 양은 아니라 결국 동생에게 연락했어요. 형님, 그런 일은 못하겠다고 말했는데 동생은 돈으로 하겠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일정이 얼마나 밀려 있는데 잔치상을 준비할 수 없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선물을 준비했다고요. 그래서 형님이 알아서 잔치상을 차려주라고 했어요. 동생이 대단한 선물을 준비했다 해서 빈손으로 잔치상을 차리려고 했던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남편의 월급이 줄었다. 지불해야 하는 돈은 비슷했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더 아낄 필요가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대단한 선물이라고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의 선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위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양이었기 때문에 아들과 딸을 모두 불러서 함께 준비했고 손님들도 초대했습니다. 약속했던 손님 중 절반도 오지 않았지만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시어머니 집에 테이블 매트를 깔고 풍선과 꽃장식을 하였습니다. 케이크도 주문하여 마쳤고 잡채, 불고기, 갈비찜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아들과 딸들도 최선을 다해 시어머니를 위해 집을 장식했습니다. 바빠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동서랑 시조카가 함께 도착해서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고 우리 아들과 딸에게 수고했다며 용돈을 줬어요. 자기가 부리는 사람을 대하는 것 같은 모습에 제 속이 답답했지만 시어머니의 생일 잔치이니 한 번은 더 넘어가자 생각했어요. 그러나 더 짜증나게 넘어가는 건 기껏 인원수를 맞춰서 준비를 했고 음식을 손가락으로 집어먹으면서 맛을 평가하더라도 어머님은 조금 짜게 먹는 것을 선호하십니다. 이건 너무 싱거운 게 아니야? 형님의 입맛에만 맞추면 안 되지. 어머님의 생신 파티인데 동서 내가 준비한 인원수에 맞춰서 준비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집어먹느냐? 게다가 손도 안 씻고 손가락으로 집어먹으면 겉모습이 옳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집에 와서 손을 씻었는데요. 뭐 당신도 손으로 음식을 드신 거죠. 어차피 그게 전부인 거죠. 하지만 이유를 밝히자니 오히려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아니요.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는 것과 손으로 음식을 만드는 것이 같은 것이라고요. 제가 한번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는 잔치상을 다시 차리면서 음식을 나르고 있는데 동서는 소파에 앉아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손을 내밀면 조금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동서는 음식을 도와주지 않아 한 번도 하지 않아. 아이들이 음식 차리는 것도 보이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기 전에 동선이 먼저 행동했어야 했어요. 저는 형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싼 선물을 준비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것도 제대로 살려드리지 않았어요. 준비해둔 그 말을 시어머니께 전하려는데 시어머니께서는 귀를 갈기고 계셨어요. 동생은 아주 큰 종이봉투를 시어머니께 건네며 말했어요. 어머님, 밍크 코트 한 벌 보시는 게 소원이시라고 하셨잖아요. 이번 겨울에는 편하지 말고 큰 용기로 준비해온 밍크 코트를 입고 따뜻하게 보내세요. 친구분께서 이번에 인조 모피를 사셨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저는 일부러 윤기 가득한 진정한 밍크 코트를 구입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칭찬해 주셨어요. 그 소리에 놀라셔서 종이봉투를 열어 옷을 꺼내보셨는데
정말로 이보다 더 비싼 밍크 코트는 없는 것 같았어요. 코트에 직원 엄청나게 비싼 밍크 코트입니다라고 적혀 있었지만 윤기 가득한 코트가 나왔어요. 입이 벌어지셨지만 마음속에서 이 마음으로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동서에게 한마디 던졌더니 엄청 비싼 물건을 사온다고 하더니 정말 비싼 물건을 가져왔네요. 동서가 아무리 잘 벌어도 그 정도 금액은 서방님 걱정을 초래할 만큼이죠. 제가 본 돈으로 어머님 선물을 사려는 거예요. 남편이 무슨 말씀을 하겠어요. 감사하다고 할 텐데 그런데 몇백짜리는 그런 윤기가 나지 않아요. 그 돈 1,000만 원은 우습게 넘어가는 코트예요. 형님이랑 처원은 다르죠. 음식 만드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되로 주고 말로 받은 것처럼 동서가 무례하게 저를 비하하면서 콧방귀를 뀌던데 정말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여기서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동서는 제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자 12살이 된 시조카가 덧붙였어요. 우리 딸은 열심히 공부해야 해요. 엄마처럼 저런 거 사드리지 말고요. 효도하는 것은 고작 밥 같은 것 할 뿐이야. 생생한 게 아니라 머리가 나쁘면 몸도 고생한다는 말을 잘 아니? 엄마가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그건 제대로 우리 딸에게 가르쳤지. 너 작은 엄마야 지금 뭐라고 하셨어? 지금 우리 엄마를 향해 하는 말이야? 그럼 여기 공부 못한 사람이 또 누군지 있니? 너희도 헛짓거리 그만하고 미리미리 공부 좀 하고 그래? 아무리 자기 사업하는 시대라고 하지만 사업도 전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나 성공한다는 건 알고 있지. 대학도 톡톡 나와야 하고 말이야. 동서 왜 다른 사람의 자식들에게 아지랑이를 피우고 그래? 할 말은 입에 담겨 있으니까. 어디서 우리 아들 딸에게 훈계를 하고 있어? 아, 그러면 동서 딸한테 내 했던 걸 우리 자식들은 잘 기억해야 해. 내가 왜 화를 내고 있지? 얘가 무슨 못할 소리를 했냐? 대학을 나오면 돈도 잘 벌고 내게 1,000만 원이 넘는 밍크 코트까지 선물해주지 않았어. 내가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것을. 아이고, 진짜 며느리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았어.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제 자식들까지 무시하는 건 아니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은 척척 공부 잘하면서 일도 하고 있어. 얘가 왜 1절로 끝내면 안 되지? 2절, 3절까지 하고 그래? 둘째가 못할 소리를 했느냐?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가라는 게 제가 심히 걱정되고 있는데 갑자기 12살 된 시 루카가 구석에서 동생의 휴대폰을 만지는 것 같았는데 동생에게 가서 엄마, 전화 왔어. 내가 받았어라고 말하더니 함께 할머니랑 큰 엄마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전화를 받았어요. 괜찮으니까 전화한 사람이 어디에 계신지 물어봤어요. 할머니 집이라고 했는데 그러자 경찰 아저씨가 왜 엄마를 찾느냐고 하면서 시조카가 순진한 눈으로 동서를 향해 이상한 질문을 하고는 있었어요.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생각했는데 경찰이 동서를 왜 찾느냐고 하자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동서를 살펴보았죠. 그러자 동서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주먹을 꽉 쥐고 몸을 부들부들 떨며 있었어요. 갑자기 집안이 조용해지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물었어요. 경찰이 나와서 동서를 찾느냐고 묻자 동서는 당황해하며 더머 경찰이 왜 나를 찾으려 하는 거죠? 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제가 깜빡해서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었는데 까먹었습니다. 선물을 드렸으니까 제 할 일은 여기까지라고 하니까요. 거 같은데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아직 잔치는 시작도 안 했는데 어딜 간다는 거야? 아니, 오늘은 토요일인데 회사에서 무슨 회의가 있다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무슨 일인데 그러는 거야? 너 무슨 사고라도 친 거야? 너는 왜 엄마 휴대폰을 막 건드리고 그래? 그 전화 언제 받았어? 몇 분 전에 온 전화인데 내가 모르는 사람 전화 받지 말라고 했지? 그리고 왜 모르는 사람한테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그러냐고. 갑자기요 동서가 시카를 막 혼내기 시작하는데 시카가 잔뜩 쫄아붙어서 동서한테 변명을 시작했어요. 아니, 엄마 휴대폰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길래 나도 목에 받아버렸어.
경찰 아저씨가 거짓말하면 잡아간다고 단말이야. 그래서 할머니 집에 있으니까 할머니 집에 있을 거라 말한데 동서가 울부짖으며 옷을 입으라고 말하는 시조카에게 옷을 입혀주라고 하더니 시어머니에게 먼저 가보겠다며 잔치를 잘 하라고 했고 신발을 서둘러 신었어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서 동서의 옷자락을 잡았고 동서는 저에게 신경질을 내면서 제 손을 뿌리치려 했어요. 한참을 현관 앞에서 신발을 벗고 있는데 그 순간 현관문 벨이 울려 경찰이 왔다고 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잔치날에 이런 일이 발생하니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경찰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이 동서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시어머니도 저도 우리 아들 딸도 억소리 쫓아내지 못하고 로해 질린 동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김숙자 씨, 사기와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순간 시조카의 눈부터 가려버렸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 엄마가 체포당하는 장면을 보는 건 정신적으로 좋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아니, 우리 며느리가 어째요? 사기 및 모횡형 그 사람이 잘못 찾아온 거 아닙니까? 우리 며느리 돈도 많은데 그런 짓을 왜 하겠어요? 아니, 내가 발로 가서 출석하겠다고 했잖아. 시간 좀만 주면 알아서 갈 테니 왜 수갑을 채우고 그래? 동서가 경찰에게 반말을 하면서 발버둥을 치며 거세게 항의하더라고요. 그 순간 친척들이 전부 시어머니의 집을 찾아왔죠. 잔치를 하기로 1시간이 다 되었더라고요. 현관 입구 앞에서 쇠고랑을 찬 동서를 보고 친척들은 이게 무슨 소라인 중이야 하였고요. 시어머니만 윤기가 했습니다. 밍크코트를 흘러내린 눈물을 손에 쥔 채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은 잔치상이었고 나발을 뒤로 치우고 경찰서에 찾아가 사건 전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동서가 학습주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부당한 일을 저질렀더라고요. 동서는 이제는 횡령을 해서 돈을 훔치는 등 여러 나쁜 짓을 저질렀던 것이었죠. 그리고 동서가 일하는 학습회사에서는 주부들이 일을 하는데 학생들에게 수업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는데 동서는 이들에게 남아있던 돈을 훔쳐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서는 주부들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키고 성과를 내도록 강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학습을 그만둘 생각이 드는 고객들에게는 이미 이번 달에 교재가 나와 있으니 다음 달까지 수강을 계속하도록 지시하며 또한 본인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죠. 실적 채우기 위해 편법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만으로는 제가 말하지 않겠어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인데 학력도 위조된 고디였어요. 검정고시 출신인 사이버대학 졸업이었다는 겁니다. 고시촌에서 무작정 들어가서 학습만 할 줄 아는 순진한 남자 하나를 물어 팔자를 피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 시동생이 여자를 만난 적이 없어서 동서한테 완전히 빠져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동서가 정말 여대 졸업한 후 고시 공부를 하는 사람인 줄 알았었는데 그저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부류의 아이콘이라고 생각했고요. 사실 결혼할 때 학교 졸업증서를 떼어낼 정도로 하진 않으니 충분히 속일 수 있었던 것이죠. 학력까지 위조해서 학습지 회사에 취직하여 약탈 및 횡령을 통해 돈을 긁어 모으면서 상승했던 것이죠. 심지어 시어머니에게까지 사준 밍크코트도 횡령한 돈으로 샀던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그걸 받은 것만으로도 죄가 될 수 있다고 경찰이 밍크코트를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씩씩거리며 동서의 얼굴을 향해 그것을 던졌는데 얼마나 유쾌했던지. 지금 더럽게 범죄를 저질러서 번 돈으로 나에게 선물한 거야? 이거야 미친 기집애 같은 일로 내가 정말 사기꾼 있구나.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속은 것이 분한 것인지 경찰서에서 쇠고랑을 차고 조사를 받는 동서의 머리채를 잡아 뜯어버리더라고 해요. 서방님은 정말 꿈에도 몰랐나 사실이냐고 물었는데 동서는 시선을 주지 않고 묵묵히 행동했고 결국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법의 심판에 맡겨졌어요. 이 사실을 눈으로 보던 친척들이 소문을 도는 바람에 시어머니는 더 이상 머리도 들지 못할 정도로 억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동서는 결국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시어머니는 그 후 발길 뛰어 변호사를 선임하여 서방님과 동서를 이혼시켰습니다.
서방님은 그 충격으로 인해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고 시어머니의 댁에서 치부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슴을 쿵쾅쾅 쳐가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우리 부부가 다소 평온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며 눈치를 살펴본다고 합니다. 서방님이 방을 나오지 않자 시어머니도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우리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조카가 시어머니가 키우게 된 것인데 동서가 출소하면 보내버릴 것을 강하게 선언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참으로 아이가 어떤 죄를 짓길래 이런 처지에 빠질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대가 정에 실려 번득이면 삶을 함께 할 것입니다. 키울 거야. 학벌 얘기만 했던 시어머니는 이전에 동서에게 신경 썼지만 이후에 내게 슬슬 눈길을 주더니 더 이상 학벌 얘기를 꺼내지 않는다. 유일하게 나의 컴플렉스였던 부분을 건드리지 못하게 되니 시어머니도 내게 잔소리할 거리가 없어 눈치만 채우고 있다. 오히려 제 생활이 너무 편해져서 이제는 시댁에 무섭게 하나도 없네요. 앞으로도 우리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나를 살펴주길 바라며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다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